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 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예, 오늘은 좀 평소와 달리 스케일 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국민소득이죠.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뭔가 답답하죠. 이 중진국까지 오는 데에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 좀처럼 잘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대한민국의 중진국 함정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해온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최진석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최 교수님은 이미 온라인상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든지 그래서 철학적 사유가 깊은 분으로 좀 알려져 계신데 이 중진국 함정을 철학을 한번 풀어보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틀린 말은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이 탁월한 사유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중진국 함정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사유,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학을 풀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 됩니다. 네네. 우리 그 선생님 책을 몇 군데 읽어보니까요. 이 중진국까지 오는 데 난이도가 5이라면 여기서 선진국 가는 건 5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0,000배는 어렵다. 내가 숫자를 좀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진국까지는 있는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선진국부터는 없는 길을 열면서 가는 단계거든요. 없는 길을 열면서 만들어진 능력을 우리가 선도력이라고 합니다. 선도력. 그러니까 중진국 레벨까지는 이 선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도력을 만들 정도의 높은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도력을 만들 정도의 높은 시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적 시선, 혹은 철학적 시선, 혹은 문화적 시선, 예술적 시선, 혹은 또 과학적 시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건국 이후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 쭉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선진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이 선진화가 과연 뭐냐? 뭔데 이렇게 잘 안 되냐 말이죠. 우리 선생님은 선진화가 뭡니까? 아까 말씀 얼핏 하셨습니다만. 선진화는 자기 능력으로 앞서가는 걸 선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진적 레벨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한다면 전략적 레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략적 레벨과 대비해서 좀 낮은 단계를 우리가 전술적 레벨이라고 하죠. 전술적 레벨은 짜진 판 안에서 사는 거고 전략적 레벨은 판을 짜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진국까지 오는 데는 전략적인 길이었은 전술적인 길. 쭉 짜여진 길을 열심히 달려만 가면 된다 이거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전략적인 길. 우리가 길을 스스로 짜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판을 짜는 노력을 해야 되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는 물건 가운데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서 사용하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도도 그렇습니다. 제도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제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한 생각을 대행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했지 우리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아무튼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오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how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책을 보니까 그 how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첫 단계를 부정해서 시작하시더군요. 그렇죠. 부정이라는 게 이제 no.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갈 수는 없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제일 바보냐?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 그런데 후진국에서 중진국 올라갈 때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둘 다 있는 길을 가는 단계니까. 음흠.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는 음흠. 전혀 다른 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진국 때 사용했던 그 길을 계속 사용한다면은 음흠.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면은 음흠. 선진국이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은 음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익숙함, 음흠. 그다음에 습관, 음흠. 그다음에 어떤 정해진 세계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이 부정을 우리가 보통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된달지 음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극복을 해야 된달지. 그렇죠. 이 반성, 극복 이런 것들이 전부 부정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지금과 같은 시대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예.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예.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 환경을 대답에 익숙하게 만드는 음흠. 그 훈련의 장을 음흠. 질문을 하는 훈련의 장으로 바꿔야 된다. 음흠. 바람직한 것을 수행하는 인재를 자기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네네. 여기서 핵심은 질문이거든요. 음흠. 그런데 이 질문을 가리키는 또 질문을 하는 음흠.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방법들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음흠. 그 일본이나 중국 거기는 뭔가 자기만의 철학, 아까 얘기한 전략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고 있다고 봅니까? 네.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될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한국을 비교해 보면요. 일본과 사실 동아시아에는 철학과 과학이 없었습니다. 아평전쟁 이후에 서양의 침략을 받고 나서 서양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네. 과학 기술부터 제도부터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과학과 철학이 있구나.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그 과학과 철학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네네. 그래서 그 과학과 철학을 학습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공을 해서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떤 때 전략적인 길로 확 점프가 됐을까요, 거기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침략을 받고 나서 서양의 길로 가자. 화헌양제. 일본의 정신을 지키면서 기술은 서양 것을 많이 배우자. 중국의 동도서기. 중국을 중심에 놓고 서양을 받아들이자. 조선은 동도서기파가 약간 있긴 있었지만 어떤 주류적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위정척사만 했어요. 자기 진리만 지키고 자기 진리를 벗어난 것들은 전부 나쁜 걸로 배척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조선시기 위정척사를 하면서 네네. 이 학습의 기회를 놓쳤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달라져 버린 겁니다. 네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위정척사파들의 나라지 어떤 우리의 더 강한 나라들을 배우고 학습하려는 분위기를 갖고 있지 못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점은 네네. 모두 다 각자의 진리만 주장하고 자기 진리와 안 맞은 것은 전부 사악한 것으로 배척하려는 이 분위기가 네네.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강하다면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싸움이 달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두 위정척사파들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지금 나름 산업화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순기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우리가 1963년에 75달러더라고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는 뭐냐?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직선적 발전을 해온 거죠. 문제는 민주화 다음에 그 다음 아젠다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계속 자기가 해왔던 방식만을 진리로 간주하면서 지금 위정척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선진화 세력. 예. 이 세력은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만들어지나요? 기다리면 안 되죠. 기다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 내가. 내가. 뜻이 있는 각자가 다 내가 돼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의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인데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는 없다는 강한 반성과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강한 반성과 욕망을 가지고 네네. 자기를 거기다 던지면 나름대로 각자 다 방법이 생길 겁니다. 축구로 얘기하면 자기만의 슈팅폼, 예, 예. 골프로 얘기하면 자기만의 스윙폼,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예,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일정 경지에 올라서면. 예. 이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우리만의 어떤 성장론을 가져보자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예, 예. 들고 나왔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은 시도인지 나쁜 시도인지는 이미 많은 논쟁들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큰 아젠다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 레벨의 아젠다를 성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이 소득 주도 성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단계의 이 어떤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적 단계의 표어에 갇혀 있다. 그 말은 나라가 어떤 그 본질적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기능적인 단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신기다. 신령스러운 기물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고 소외계층을 도와주면은 소외계층이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도와주다 보면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국가예요. 그게 묘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령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믿는 너의 이념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서울시장 하는 거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당 대표하고 국가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대표는 자기 정당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살아도 충분하게 만족한데 대통령이 되면은 반대 세력도 자기 사람으로 여겨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기물을 다룰 사람은 신령스러운 정도의 지적 능력과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좀 어려운 겁니까? 왜 안 나타납니까? 지도자는 기다려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되든지 그런 사람을 기르든지 그럴 만한 사람을 돕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못 가졌다.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가 를 기다리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서는 답이 없고 그런 지도자를 만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지금 우리 현재 오늘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딱 주전을 하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레벨의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국가 레벨의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저는 원래부터 없었나요? 예전부터? 아니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국가 레벨의 리더십이었다고 봐요. 있었다. 그때까지 근데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 리더십은 국가 레벨의 리더십이 아니라 진영 레벨의 리더십으로 바뀌었어요. 국가가 국가 레벨로 작동한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또 국가가 가는 방향은 뭐냐면은 새로운 길을 열면서 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어떤 그 관료 제도랄지 혹은 규제 시스템이랄지 하는 것이 되고 있는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일단. 빅데이터 모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네. 초연결 시대입니다. 네, 네. 원격의료 되나요? 네, 네. 4차 산업혁명의 내용 중에 아젠다가 10개가 있습니다. 네. 10개 중에 중요한 아젠다 하나가 공유경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경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택시하고 카풀 사이에 네. 갈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의 갈등이거든요. 네. 과거와 미래의 갈등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국가를 보십시오. 이건 미래를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네, 네. 일이죠. 그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그 레드 플렉 조례, 레드 플렉 조례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택시와 카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개혁은 완성이 어디서 되느냐? 관료 개혁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관료 개혁은 뒷전이고 민간 개혁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간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개혁의 완성은 이 관료 개혁으로 완성되고 맞습니다. 관료 개혁이 없는 개혁은 다 미봉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전술적인 개혁. 그렇죠. 전술. 현재 여기서 손질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개혁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거기에 맞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네, 네. 우리 보세요. 드론 보십시오. 네, 네. 드론. 우리나라가 드론을 개발한 3번째 나라입니다. 네, 네. 중국과 기술 격차가 1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그 법률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게 해라. 여기서부터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간과의 전쟁을 줄이고 국가가 작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관료들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네, 네. 다시 여쭙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지금 저 문재인 정부 권력을 잡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개혁 하고 싶거든요. 근데 왜 못하냐 그러면 안 되냐 그러면 이게 저항에 부딪혀서 안 되고 있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이 권력을 잡은 쪽에 어떤 괜히 꾀병입니까? 이게 진짜 그러면 다른 어떤 세력이 나타나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진짜 근본적인 다른 변화가 어디선가 다른 데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권력이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저는 이제 권력을 안 잡아봐서 모르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무지와 관련된다고 봐요. 일단 세계를 보는 어떤 그 지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권력을 잡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 소득분배, 생활방식 등의 변화 과정을 포용적 성장을 이유한 국가적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이게 정치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포용적 성장을 이하게 이용될 정도로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슨 알겠습니다. 더 큰 거대한 물결을 그렇죠. 이 정권의 하나의 어떤 그렇죠. 전술적인 어떤 그 정책 수단으로 하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문명사적인 레벨이란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명 규모의 변화를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정책적 수준으로 봉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런 자세로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4대 복합혁신 과제 하나로 제시한 게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어로서는 굉장히 듣기 좋죠.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우리는 따라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실지와 언어 사이의 괴리가 크고 네, 네. 그다음에 문명적 변화를 어떤 정책적 구호 안에 네. 편입시켜버리고 하려는 이런 엇박자를 볼 때 네, 네. 이거는 그 어떤 그 이념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네. 결국 이건 지적인 문제다. 네, 네. 우리 최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중진국 함정의 답답함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조금은 해소됐습니다만 충분히 이렇게 확 풀리지가 않는데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날 그 어떤 새로운 변화의 주체가 네. 없는 걸까요? 아직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 조그맣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힘을 몰아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네. 이런 국가 발전을 꿈꾸면서도 왜 답답한가? 그걸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진국을 벗어나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객관적 질문 같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렇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질문이려면은 자기와 연결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진입을 해볼래 안 해볼래? 음, 도전할래 안 할래? 음. 이렇게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명감이 생기고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뭐야? 왜 답답함이 사라지냐? 네.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중진국까지 오는 익숙한 방식에 의해서 네, 역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역사가 되려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철학적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역사가 되겠다고 도전하는 삶을 말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뜻이 있고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네. 더 나은 나라를 기다리거나 음흠. 더 나은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음흠. 그런 나라를 이루고 그런 나라 지도자를 만들거나 네, 되는데 자기가 좀 더 헌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이 예. 깊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으로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 갈증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돌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세력도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이제 하는 시점이 그렇죠. 오겠군요. 예, 네,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선진화를 위해선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다림보다는 전략적인, 적극적인 자기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해봤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